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5년 6월 15일, 대한민국 세금 전쟁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어요.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면 무려 1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국세청의 눈과 귀는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며 어르신들의 작은 거래 하나하나까지 추적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그동안의 편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이 유튜브 동영상은 어르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비상령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채우는 유튜브 채널 지금이 딱 좋아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가 더 많은 분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를 아주 꼼꼼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나라 살림에 필요한 세금이 무려 90조 원 가까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부족한 세금을 좀 채우려고 세금 조사를 아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칫하다가는 우리 어르신들도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지요. 심지어 2025년 6월부터는요. 아주 놀라운 내용이 새로 생겼어요.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더 내라고 추징하면 그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었답니다. 이 법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세무 공무원들도 이제는 더 열심히 세금 조사를 할 동기가 생긴 거죠. 앞으로는 세금 조사가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미리미리 잘 챙겨보시는 거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요즘에는 현금을 뽑아서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통장으로 보내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큰 돈을 주고받으면 국세청이 알게 돼서 세금 조사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끼리 통장으로 몇 억을 주고받아도 당장 국세청이 바로 알 수는 없어요. 통장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저절로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답니다. 국세청이 여러분들을 세무조사할 때만 통장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은행 통장 같은 건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국세청이라고 해도 함부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국세청이 보려면 왜 봐야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세무조사인 거죠.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은 가족끼리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는 걸 국세청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현금은 이야기가 달라요. 현금은 국세청에 저절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통장에 넣거나 빼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알려진답니다. 우리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봐도 뒷돈 줄 때 사과 박스에 현금 담아서 주고 그러잖아요.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꼬리표가 없다 보니까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거나 아니면 탈세에 활용되거나 그렇게 좀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은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몰래 뒷돈을 주거나 탈세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돈 세탁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넣거나 빼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이 사실을 보고 당연히 세금 조사를 하겠죠? 이게 바로 세금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의심스러운데? 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금액은 바로 하루에 1,000만 원이에요.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는 건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지만 현금으로 넣고 빼는 건 오히려 수상하게 봐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입출금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딱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약간 적은 돈이라면 괜찮을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보고가 되니까 500만 원씩,
매일 통장에 넣거나 빼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요, 500만 원을 100일 동안 넣으면 5억이에요. 이렇게 몰래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걸 관리하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심거래 보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컴퓨터가 자동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원들이 직접 관리해요. 은행 직원이 이런 거래를 보고 이 사람이 1,000만 원은 아니지만 하루에 500만 원씩 3주 동안 계속 넣거나 뺐네? 하면 이런 걸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보고해야 해요. 만약에 이걸 은행 직원이 귀찮다고 보고하지 않으면 그 직원은 금융감독원에서 크게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서 은행 직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딱 정해진 법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1년에 현금으로 5천만 원 이상 거래하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죠. 괜히 국세청에 저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하고 신호를 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큰 세금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인 거죠. 그런데도 혹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꼭 넣거나 빼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추가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 900만 원을 넣고 농협에도 9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하루에 1,800만 원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큰 금액 현금 거래라고 보고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들끼리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돈이 합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은행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두 번째, 요즘 자금 출처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아파트를 사실 때 제일 많이 받게 되세요. 아파트를 사시기 전에 내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돈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금 출처 조사를 좀 피하고 싶으시면 혼자 명의로 사는 것보다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공동 명의로 사는 게 좋답니다. 혼자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20억 전체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지만 부부가 함께 공동 명의로 사면 각각 10억씩만 조사를 받게 되니까 조사를 받을 확률이 훨씬 낮아져요. 게다가 돈의 출처도 부부가 함께 보게 되니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요. 그래서 공동 명의로 사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니 절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요즘은 자녀가 결혼해서 새 집을 살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신 돈을 그냥 받기만 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개인이 번 돈보다 훨씬 비싼 집을 사면 자금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벌어서 신고한 돈은 3억인데 1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러 올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께서 집 살 때 도와주시거나 전세 구할 때 도와주시는 경우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그럼 뭐 사전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 출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주택은 주택을 취득할 때 이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해요. 일단 1차적으로 이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서 매수자의 이자금 출처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회의 초년생인 30대 분들이 아파트를 취득을 한다 하면 아무래도 이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죠. 앞으로 부모님한테 자금을 조달을 해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많이 조심을 하셔야 하며 특히 30대 자녀들이 집을 살 때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는 증여 신고하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한 만큼 증여 신고를 하는 거예요. 증여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20%가 바로 가산세가 붙어요. 무신고 가산세라고 칭하며 예를 들어 내야 되는 증여세가 2억이면 거기 가산세가 바로 4천만 원 붙어요. 20%이니까 2억이 내야 되는 세금인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또 연마다 한 10% 정도 붙어요. 그러면은 한 2년 있다 세무조사 나오면 20%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이 낸 세금인데 4천만 원, 4천만 원 붙어 있으니까 2억 8천을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산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증여재산 공제 관련 직계 가족은 5천만 원인데 너무 낮잖아요. 이제 물가 상승률 좀 반영해서 이것도 좀 올려주고 상속세 같은 경우도 기본 공제도 좀 올려주면 일반적인 이제 국민들이 막 현금을 몰래 주는 이런 영상이 막 너무 매몰돼서 보지 않아도 되니까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딱 30대들은 결혼을 하면 집도 필요하고 결혼식 비용도 필요하고 사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더 많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사 나오는 분들의 태반이 30대 신혼부부이에요. 이런 상황과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도 제도를 만들었어요.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건데요. 기존의 5천만 원 공제에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양가 부모님께 받으면 3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물론 너무 많은 돈을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일부는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는 방법이 있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또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이 세금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 훨씬 비싸답니다. 은행에서 받는 이자, 소득세율은 15.4%거든요. 근데 이 개인 간의 그 주고받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27.5%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1년에 1,300만 원 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이자, 소득세도 거의 400만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이것을 10년 동안 지급한다면은 이자, 소득세만 4천만 원 나와요. 그럼 이러느니 차라리 증여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자가 나오지 않는 범위 2억 1,700만 원 이하로 차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니 꼭 기억하세요. 나라에서 정해둔 금액인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자를 주는 것 대신에 원금을 조금씩 나누어 갚는 방법이 훨씬 좋고요. 예를 들어 2억을 빌려줬다면 매달 50만 원 정도씩 갚아 나가는 거죠. 또 부부가 함께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이 2억 1,700만 원은 개인마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녀가 우리한테 2억 1,700만 원을 빌리고 또 자녀의 배우자가 부모님한테도 2억 1,7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합해서 총 4억 3,400만 원까지도 세금 걱정 없이 빌릴 수 있게 된답니다. 여기에 또 한 번 더 응용을 하면 그 양가를 다 활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차용을 하면 거의 8억 이상을 무이자로 차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이자로 차용을 할 때는 이자, 지급 대신에 차용이라는 증거를 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시는 것이 좋으며 2억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 정도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면 좀 안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자녀분들이 집을 마련할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작은 관심과 행동이 여러분 가족의 재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림 설정해 두세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이 더욱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